안녕하세요. 인생다방입니다. 여기 평생 모은 2억 원을 아들의 창업 자금으로 내어준 57세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제 자식들 곁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죠. 하지만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지 불과 1년 만에 어머니는 자신이 돈을 보태 산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세상 누구보다 온화했던 어머니가 아들 부부 앞에 2억 원짜리 차용증을 내밀며 우리를 내쫓고 싶으면 이 돈부터 갚아라라고 선언해야만 했을까요? 이 종이 한 장에 담긴 가슴 아픈 사연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내 부모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댓글로 어머니 3글자만 남겨주세요. 인생다방,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연말에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는 어느 오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이 두 노부부의 웃음소리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낡은 찬장을 옮기느라 낑낑대는 두 분. 아내 박순자 여사는 올해 57, 남편 김영철 씨는 그보다 3살 위입니다. 두 사람은 수십 년간 시장에서 작은 노점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아껴 지금의 작은 집을 마련하기까지 넉넉하진 않았지만 가난하지도 않은 삶을 꾸려왔죠. 통장에 찍힌 2억 원이라는 돈은 부부가 평생 쉬지 않고 일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시골의 작은 밭을 처분하며 친척들이 조금씩 보태준 돈까지 더해진 금액이었죠. 부부는 아침이면 한가롭게 차를 마시고 오후엔 동네를 산책하며 작은 텃밭과 마당의 닭 몇 마리와 함께 평온한 노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아들의 전화 한 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유일한 아들 민주는 최근 서아라는 예쁘고 야무진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두 젊은 부부는 오래전부터 서울에서 살고 있었죠. 민주는 가구회사 영업사원으로, 아내 서아는 미용학원을 수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영상통화 너머로 민주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고 옆에 앉은 서아는 자신감과 긴장이 뒤섞인 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준이 용기를 내듯 서아를 쳐다보자 그녀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정말 진지하게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두 분께 2억 원만 빌려주시면 저희가 창업을 시작해 보려고요. 민준 씨는 중고차를 사서 카카오 택시를 시작하고 저는 헤어, 네일, 속눈썹까지 하는 토탈 뷰티샵을 열 거예요. 기술은 이미 다 배웠고 가게랑 자본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순자 씨는 깜짝 놀라 미간을 찌푸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찻잔만 내려놓을 뿐이었죠.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계산은 다 해본 거냐? 2억은 우리 전 재산이다. 이제 늙어서 다시는 못 모을 돈이야. 민주는 머리를 극적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 생각해봤어요. 요즘 택시 플랫폼이 대세고 뷰티샵은 손님이 끊이질 않잖아요. 시작만 하게 해주시면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3년 안에는 무조건이요. 평생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이번 한 번만 제대로 살아볼 기회를 주세요. 서아도 달콤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시는 마음 알아요. 하지만 저희도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 순 없잖아요. 인생을 바꿀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요즘 누가 창업 안 하나요? 저희도 계속 남 밑에서 일할 수만은 없어요. 순자 씨는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에는 걱정과 사랑, 그리고 기대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어린 시절 자기 손을 잡고 시골 학교에 가던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날 밤 두 노부부는 어두운 방에 나란히 누워 선풍기 소리만 들었습니다. 영철 씨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걱정이요. 이 돈 우리 늙고 병들었을 때 쓰려고 모은 건데 저것들한테 다 줬다가 만약 실패라도 하면 어떡하시오?
순자 씨는 잠긴 목소리로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 도와주면 쟤들이 기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안 빌려줬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영철 씨는 더 이상 말없이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뒤 통장에서 2억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만져본 가장 큰 돈은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 민준 부부에게 송금되었습니다. 돈을 받은 서아는 순자 씨를 와락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꼭 성공해서 어머님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될게요. 민준도 굳게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꼭 다 갚을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순자 씨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영철 씨는 대답 대신 어둠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새로운 장이 풍요로운 꿈의 시작이 아니라 위태로운 나날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였다는 것을. 가족의 정이 시험대에 오르고 헌신이 오해와 외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월세 아파트, 먼지 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주는 막 구입한 중고차가 주차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2015년식 검은색 그랜저. 판매자가 덧칠로 감추려 애쓴 희미한 긁힌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고른 차였습니다. 그는 거의 9천만 원을 주고 차를 샀고 남은 돈은 내비게이션 설치, 카카오티 로고 부착, 실내 정비, 그리고 서비스 등록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이 차는 경제적 자유라는 꿈의 화신이자 그토록 바라던 미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 민주는 마치 승리에 취한 듯 살았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늘 새로운 손님과 새로운 길, 그리고 수입이 좋았던 날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죠. 그는 서아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 봐, 하루에 거의 10만 원씩 벌어. 한 달이면이 300은 거뜬하다니까. 손님 많을 땐 더 벌고. 서아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남편이 금방 빚을 갚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계획 중이던 뷰티샵 리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들은 함께 핑크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지금의 땀방울이 머지않아 풍요로운 결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그 그림은 색이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값은 계속해서 올랐고 카카오티의 수수료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까다로운 정책 때문에 그는 목표를 채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때로는 차에서 쪽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이동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점차 공공전기 자전거, 공유 킥보드, 그리고 도심을 촘촘히 잇는 버스 노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호출은 눈에 띄게 줄었고 특히 평일 근무 시간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민주는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매연 속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빽빽한 차들 사이에서 경적 소리를 듣는 일상이 버거웠습니다. 낡은 중고차는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거나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났죠. 한 번은 손님을 태우고 가던 길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져 별점 1점을 받을까봐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정비소에 갈 때마다 지갑이 아팠습니다. 엔진 오일, 배터리 교체, 브레이크 수리, 한 번에 몇십만 원, 때로는 1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번 돈은 기름값, 수수료, 길에서 때우는 식사를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우 빵 하나 사들고 갈 돈만 남는 날도 있었죠. 처음에는 서아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았지만 매일 뷰티샵 개업 준비로 바쁘고 기대에 찬 아내의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손님이 좀 없었는데 대신 팁을 많이 받았어. 이번 주에 카카오에서 프로모션을 줄여서 수입이 좀 적네. 다음 달부터는 야간 운행을 늘려야겠어. 자, 괜찮아. 그냥 간단한 정비였어.
돈 얼마 안 들었어. 처음에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지만 점점 습관이 되었고 커져가는 불안감을 감추는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집에 돌아오면 민주는 몰래 스마트폰으로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돈이 바닥나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했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에게 50만 원, 100만 원씩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돈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그 돈은 차 수리비, 주차비, 그리고 할부금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서아는 가게 전단지를 준비하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었어? 민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정비소에 잠깐 들렀어. 이제 차 쌩쌩해.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달려야지.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잠시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의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32, 400원. 그는 한숨을 쉬며 하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죠. 그는 내일을 생각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침에 차가 고장나지 않기를, 카카오가 정책을 바꾸지 않기를, 오늘의 거짓말이 들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바퀴가 한번 헛돌기 시작하면 엑셀을 한번 밟는 것만으로는 출발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방의 서아 역시 자신만의 걱정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서아의 뷰티샵, 서아 뷰티는 5월에 어느 무더운 날 시끄러운 차 소리가 가득한 길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분홍색 필기체로 쓰인 간판 아래에는 당신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깨우는 곳이라는 자신감 넘치는 슬로건이 적혀 있었죠. 서아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문 앞에서 가위와 꽃다발을 들고 활짝 웃으며 개업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개업식 날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친구들이 축하 선물과 함께 찾아와 SNS에 응원글을 올려주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친한 친구 몇 명만 잠시 들렀다 서둘러 돌아갔고 동네 이웃들은 가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첫 주 동안 손님은 뜸했고 대부분 가격만 물어보고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속눈썹 연장을 담당하던 직원, 서아의 오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첫 달에는 파격 할인이라도 해서 손님을 끌어야 할 것 같아. 서아는 입술을 삐죽이며 대꾸했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샵에서 가격을 낮추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돈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올 거야. 문제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가게 위치는 번화가에서 1km나 떨어진 작은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처음엔 민준도 시장이나 쇼핑몰 근처 더 붐비는 곳을 제안했지만 서아는 일축했습니다. 여긴 골목이지만 조용하고 고급스럽잖아. VVIP 고객들은 이런 곳을 더 좋아해. 게다가 월세도 몇십만 원 더 싸고 그 돈으로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게 낫지. 가게 인테리어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미용 의자, 최신 스팀기, 피부 관리기, 네일아트 기계들이 반짝였고 바닥은 광택이 났으며 벽은 은은한 파스텔 톤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쁘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손님은 서비스, 기술, 그리고 경험 때문에 오는 것이지 가게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은 적고 비용은 많았습니다. 매달 월세, 전기세, 수도세, 직원 월급까지 거의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두 번째 직원은 손님이 없어 할 일이 없다며 3주 만에 그만뒀습니다. 화가 난 서아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은 안 하고 쉽게 돈만 벌려고 해. 나 자신도 매일 노력하는데 남들은 불평만 늘어놓네. 그녀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가 안부를 물을 때마다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그저 가게는 잘 되니? 라고 물었을 뿐인데 서아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막 열었는데
무슨 식당처럼 손님이 바로 많아지겠어요?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너무 자주 묻지 마세요. 저 피곤해요. 그 피곤함은 점차 짜증으로 변했습니다. 서아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 지친 눈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정하고 틱톡 영상을 찍고 뷰티샵 원장의 일상을 포스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성적인 배경음악과 함께 그녀가 손님의 손톱을 다듬거나 머리를 만지는 영상은 공들여 연출되었지만 대부분은 가짜였습니다. 그녀가 직접 모델이 되고 친구에게 촬영을 부탁한 뒤 효과를 넣고 조명을 조절해 완벽한 캡션과 함께 올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뒤의 현실은 여전히 텅 빈 가게, 깜빡이는 조명,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 맴도는 아로마 오일 냄새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괜찮아, 천천히 잘 될 거야라며 위로했지만 그 역시 낡은 차와 불안정한 수입으로 힘겨워하고 있었기에 아내를 위로할 기운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서아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립스틱을 바른 채 멍하니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시기가 나빴다. 운이 없다. 시장이 포화 상태다. 손님들이 까다롭다. 직원들이 열정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계획 부족, 경험 부족, 융통성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태도. 어느 비 오는 오후 일찍 가게를 정리하던 그녀는 한 무리의 손님들이 가게를 힐끗 보더니 옆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항상 손님으로 붐비는 네일샵이었습니다. 그녀는 질투심을 느끼며 옆 가게로가 물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40대. 사장님은 손님의 손톱을 다듬으며 소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용도 기술이지만 손님을 지키는 건 마음이에요. 우리는 큰 간판도 없고 광고도 안 하지만 손님이 손님을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만해요. 서아는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그녀는 지출장부를 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5개월 동안 들어간 돈은 7천만 원이 넘었지만 매출은 고작 800만 원. 그것도 순이익이 아닌 매출이었습니다. 자신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 붙잡은 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성공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SNS에 쌓아 올린 화려한 이미지였죠.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리고 민준처럼 서아도 시부모님께 모든 것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바쁜 척했고 꾸준히 SNS에 사진을 올렸으며 모든 게 순조롭고 시간이 지나면 가게가 붐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뷰티샵이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꿈과 그녀를 가장 믿어주었던 사람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순자 씨와 영철 씨가 평생 모은 2억 원을 자식들 손에 쥐어준 지 6개월. 젊은 부부가 사는 작은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더 이상 사업에 대한 활기찬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지점을 더 낼 계획이나 몇 달만 지나면 부모님께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찬 눈빛도 없었죠. 그 대신 서로를 피하는 시선, 불편한 침묵, 그리고 밤늦게 들려오는 깊은 한숨 소리만 남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매일 운전을 했지만 횟수는 점점 줄었습니다. 처음 샀을 때 그의 자부심이었던 차는 이제 돈과 정신을 갉아먹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몇 번 손님을 태우고 나면 엔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브레이크가 밀리고 에어컨이 고장나더니 변속기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소에 갈 때마다 청구서가 쌓여 식은땀이 났습니다. 몇 주 더 운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기 위해 때로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써야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낀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자동차 등록증을 들고 은행으로 가 신용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자금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차량 유지비랑
기존 대출금 상환이요. 차가 낡았지만 가치가 남아있어 대출은 빠르게 승인되었습니다. 600만 원을 손에 쥐었지만 민주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유일한 자산이자 부모님이 아들의 꿈이라 여겼던 것을 담보로 빚을 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서아는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누워 버블티를 마시며 유명 뷰티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로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그녀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을 상이야? 민주는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째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지도 않았죠. 짧은 고갯짓이나 사소한 일로 벌어지는 날카로운 다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만든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심각한 적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을 끌기 위해 인테리어를 새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아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연락해 더 큰 간판을 주문하고 LED 조명을 달고 유리문에 새로운 시트지를 붙이고 커튼과 의자, 바닥 카펫까지 전부 교체했습니다. 비용은 거의 800만 원에 달해 그녀가 감당하기 벅찬 금액이었지만 서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보 없이 주 단위로 상환하는 고금리 대출, 즉 사채를 썼습니다. 물론 이자는 매우 높았지만 일단 예쁘면 된다는 것이 당시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출 계약서를 확인하는데 대부업체 직원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빌리시는 걸 보니 사업이 아주 잘 되시나 봐요. 아니면 감당하기 힘들 텐데. 서아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돈뿐만 아니라 시댁의 도움으로 살면서도 늘 당당한 척했던 며느리의 자존심까지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마다 두 사람은 등을 돌린 채 침대양 끝에 누웠습니다. 누구도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았고 무겁게 짓누르는 빚에 대해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서아가 민준에게 차를 팔고 몇 달간 시골에 내려가 부담을 더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체면을 잃을까봐, 민준이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을 믿고 전 재산을 내어준 시부모님이 두 자식이 스스로의 선택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일 실망스러운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순자 씨가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서아야, 이번 달 가게는 좀 어떠니? 엄마가 올라가서 도와줄까? 서아는 웃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올라오셔도 할 일 없으실걸요. 전화기 너머의 순자 씨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렴.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우리한테 뭘 숨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두 사람은 숨기고 있었습니다. 빚을, 두려움을, 그리고 한때 찬란했던 꿈과 희망, 관계를 조용히 갉아먹는 절망을 숨기고 있었죠. 그들은 친구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화 통화는 성공한 어른, 모든 게 괜찮은 사람을 연기하는 연극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속기가 고장나 정비소에 맡겨졌지만 찾아올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방에 틀어박혀 인터넷을 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잠을 자며 현실을 잊으려 했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가게 문을 열었지만 주로 SNS용 영상을 찍거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 빚을 갚는 이야기는 누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은 감히 언급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긴 밤과 한때 야망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린 풍요의 꿈속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의 말없는 그림자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막다른 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남자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여자는 이제 현실을 회피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영철 씨와 순자 씨 부부가 평생 모은 2억 원의 마지막 한 푼이 손을 떠난 지 1년.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젊은 부부의 작은 월세집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발소리. 그것은 짧은 방문도 잠시 들르는 길도 아닌 돌아올 날을 기약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그의 지치고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죠. 눈앞에는 부부가 몇 달째 미뤄온 자잘한 빚들이 적힌 지출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가게 월세, 자동차 할부금, 서아가 빌린 사채, 그리고 그가 자동차를 담보로 받은 은행 대출까지. 통장 잔고는 자동차 기름을 가득 채우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서아 역시 예전처럼 가게 사진이나 화장품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내일 손님이 단 2명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숨이 막힐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날 밤 길고 불편한 침묵 끝에 민준이 불쑥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해. 서아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민주는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 끝났어. 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이 필요해. 그날 밤의 전화는 순자 씨를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여기로 올라오셔서 당분간만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영철 씨는 밥숟가락을 든 채 멈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 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기와집에는 금매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영철 씨는 누구에게도 말없이 조용히 자전거를 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순자 씨는 낡은 사진 몇 장을 비단 보자기에 소중히 싸서 챙겼습니다. 마치 소중한 기억을 비밀 서랍에 넣는 사람처럼. 서울로 올라오던 날, 그들의 짐은 낡은 여행 가방 2개와 종이 상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민준이 얻은 월세방이 내 식구가 살기에도 벅차다는 것을 알기에 많은 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인 2명까지 비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밤, 순자 씨는 침대 곁에 앉아 잠든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3살배기 아이는 주변의 변화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품이 익숙한 듯 꼭 붙어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집안을 둘러보며 삐걱이는 선반, 경첩이 떨어진 찬장문, 물이 새는 싱크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내가 이거 다 고쳐놔야겠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손수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잠에서 깬 민주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답답한 집안에서 그리운 고향의 밤 냄새를 맡았습니다. 서아는 밤새 있지도 않은 주문 걱정으로 뒤척이다 정오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영철 씨는 근처 건물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 60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나았죠. 순자 씨는 서아를 대신해 매일 손자를 돌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을 청소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주말에는 텅 빈 뷰티샵에 나가 가게를 지켰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그녀는 거울을 닦고 수건을 개고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을 돌보듯 정성스럽게. 그녀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왜 2 자식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설거지를 하다가 부엌 끝에 작은 창문 너머 먼 곳을 바라보며 몇 분간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민주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고차 매장의 영업사원으로 취직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설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말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서아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온 가족의 삶은 이제 단순하고 고단하지만 서로가 함께하는 반복적인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이너스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손자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저것들이 달라지기만 한다면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과연 아이들이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을 만큼 현명해졌을까? 아니면 만약이라는 후회의 굴레 속에서 계속 미끄러질까?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폭풍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조용한 희생은 때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이 비좁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품어주었던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해 여름, 양철 지붕 위로 불볕더위가 쏟아졌습니다. 비좁은 방 안에서는 선풍기가 삐걱이는 소리와 한 지붕 아래 부대끼며 사는 사람들의 지친 숨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옛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니 벌써 오전 10시. 서아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고 민주는 의자에 기댄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가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뷰티샵은 손님이 거의 끊겼습니다. 월세가 밀렸다는 서아의 푸념을 이달 초부터 들었죠. 집주인의 독촉 전화는 서아의 말투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가방을 내던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을 했습니다. 민주는 상사와 맞지 않는다며 중고차 매장을 그만둔 지 2주가 다 되도록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은 일을 찾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에서 커피나 마시며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죠. 순자 씨는 아들과 구석에서 혼자 노는 손자를 번갈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아침 서아가 이제는 적막한 배경음악만 흐르는 가게에서 염색약을 정리하고 있을 때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내 생각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월세가 매달 100만 원인데 손님이 이렇게 없으면 차라리 아파트 상가 1층 같은데 작은 가게로 옮기는 건 어떠니? 월세도 싸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을 텐데. 피곤한 데다 예약 손님에게 바람까지 맞은 서아는 날카롭게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미용에 대해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어떤 고급 손님이 그런 허름한 데서 속눈썹 연장을 받겠어요? 이쪽 일은 이미지 관리가 생명이에요. 안 그러면 문 닫는 수밖에 없어요. 순자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알겠니? 그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버텨야지. 계속 이렇게 무리하면 너만 힘들지 않겠니? 하지만 서아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빗을 선반에 내던지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화가 나 눈이 번뜩였습니다. 순자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행주가 들려 있었고 마음에는 돌덩이 같은 것이 얹혀 있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서 순자 씨가 일 얘기를 꺼낼 때마다 짜증을 냈습니다. 알아서 할게요. 엄마,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아들이 고작 경비원이나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느 아침에 뱉은 그 말에 영철 씨는 젓가락을 식탁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들은 아직 현실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시어머니에게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손자, 돌보기 등 모든 것을 순자 씨에게 떠맡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순자 씨가 무언가 조언이라도 할라치면 비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걱정하시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제 남편은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제 방식대로요. 가끔 영철 씨는 아내가 부엌에 조용히 앉아 나무를 다듬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서운한 이유가 핀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늙었지만 자식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집의 짐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루는 순자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올라오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괜히 애들만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영철 씨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틀린 게 아니오. 저것들이 사는 방식이 틀린 거지. 갈등은 어느 주말 저녁에 정점에 달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한 뒤 순자 씨가 서아에게 밥 먹으라고 불렀습니다. 서아는 대답 없이 얼음장 같은 얼굴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준이 밥 먹어. 엄마가 다 차렸잖아라고 말하자 서아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에만 들어오면 숨이 막혀.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다 감시당하는 기분이야. 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 못 살아. 그 말에 집안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순자 씨는 일어서서 떨리는 손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에게 밥상을 치우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예감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확인한 사람처럼. 다음 날 순자 씨는 일찍 일어나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가계부였지만 오늘은 노부부이인 최소 생활비라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망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놓아주어야 할 때가 왔다면 차라리 일찍 놓아주어 자식들이 상실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손자를 데리고 어린이집에서 막 돌아왔을 때 서아가 다가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죠. 어머님, 이제 집이 너무 좁네요. 혹시 시골에 내려가서 한동안 쉬시는 건 어떠세요? 친정 엄마가 곧 올라오셔서 저 좀 돌봐주시기로 했거든요. 순자 씨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이의 머리 위에 얹혀 있었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아름다웠던 과거의 한 조각을 찢어버린 것처럼 가슴이 아릴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나랑 같이 있어.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서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알겠다. 그러나 이전의 순종적인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순자 씨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서류 뭉치를 꺼내 아들과 며느리 앞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창업 자금을 빌려준 것이지 공짜로 준 게 아니다. 만약 너희가 우리를 내보내고 싶다면 좋다. 하지만 2억 원을 갚아라. 아니면 할부상환 약정서라도 써. 이건 구걸이 아니라 공정함의 문제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이미 비좁던 집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고 서아는 평생 순종적이고 밥만 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이토록 날카롭고 단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잿빛이었고 낡은 월세촌의 금간 벽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5사람이 함께 사는 비좁은 방은 더위 때문만이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 벌어진 보이지 않는 거리감 때문에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서아는 그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며 누구에게도 인사 없이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방 안을 휙 둘러보다 순자 씨가 미처 빨지 못하고 걸어둔 행주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영철 씨는 고장난 선풍기를 고치고 있었으며 순자 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깃털처럼 가볍지만 칼날처럼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집이 좁으니 2분 시골로 내려가시는 건 어떠세요? 그 말은 순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뽀얀 쌀뜨물 속에서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은 방에 누워 있다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내밀었지만 아버지의 시선을 느끼고는 못 들은 척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아는 자신이 던진 말의 파장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태연하게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곧 올라오실 거예요.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돌봐드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집도 좁으니 아버님, 어머님은 시골 가서 쉬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행주에 손을 닦고 방으로 천천히 걸어가 낡은 옷장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영철 씨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옷가지들이 차곡차곡 가방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자 씨가 예전처럼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싼 뒤 그녀는 가방을 끌고 나와 방 한가운데 서서 서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창업 자금을 빌려준 것이지 공짜로 준 게 아니다. 2억은 종이 조각이 아니야. 우리를 내쫓고 싶다면 좋다. 그 돈을 갚든지 아니면 한 푼도 빼놓지 말고 차용증이라도 써라. 서아는 충격으로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순하고 만만하게 여겼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늙은 산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다 결국 침묵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행복한 가족이라는 거짓된 벽 뒤에 숨겨져 있던 모든 비밀과 원망, 계산들이 터져 나온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아가 물컵을 세게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지금 힘든 거 안 보이세요? 이제 와서 돈 계산을 하시겠다니요? 차라리 저희 이혼하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순자 씨는 며느리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혼하길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이 늙은 부모가 돌아갈 집도 살아갈 돈도 없이 길에 나앉게 할 수는 없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주는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둬야 한다는 것을. 영철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차용증을 쓰마. 매달 얼마씩 갚아도 좋으니 빌리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마라. 그게 사실이니까. 그제야 민준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쥔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시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혼도 가족도 아닌 믿음과 인내, 그리고 평생 주기만 했던 두 노인의 무한할 것 같았던 희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철 씨 곁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정말 떠나야 할 때인가 봐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철 씨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틀리지 않았소. 저것들이 사는 방식이 틀린 거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한 지붕을 만들면 돼요. 다음 날 정오, 찜통 같은 월세방에서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끊어지기 직전에 팽팽한 끈처럼 이어졌습니다. 영철 씨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순자 씨는 평소처럼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달라진 점은 낡은 식탁 위에 수첩과 파란색 볼펜이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첩 위에는 순자 씨가 아침부터 써놓은 서툴지만 단호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채무 확인서, 금이억 원정, 200, 0원. 민준이 잠이 덜 깬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고 닫는 모습에서 그녀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차용증? 진짜 저희를 빚쟁이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서아가 책상을 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렇게 한 푼까지 다 계산하시면서 저희랑 어떻게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희 부부 이혼하라고 등을 떠미시는 거잖아요.
순자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분노도 화도 없이 그저 깊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너희가 이혼하길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차용증 쓰는 걸 파탄의 원인으로 삼는다면 너희 결혼은 애초에 기반이 없었던 거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들아, 강요는 아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네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민준은 두 손을 꽉 쥐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동을 걸 때마다 시커먼 연기를 뿜던 낡은 차.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운전했던 밤들. 그리고 자식들의 불화를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묵묵히 밥을 짓고 빨래를 하던 부모님의 쓸쓸한 뒷모습.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종이 위에 선명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본인 김민준과 아내 박서아는 부모님이신 김영철, 박순자님으로부터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금 2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다음 달부터 매월 500만 원씩 분할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아는 자기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우리가 부모님 빚쟁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평생 내가 빈대부터 산다는 꼬리표를 달고 살라고.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난 부모님이 이 집에서 빈손으로 나가시게 할 수는 없어. 부모님은 늙으셨고 우린 아직 젊잖아. 엄마 말이 맞아. 이 돈은 빌린 거지. 공짜가 아니야. 서아는 분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웃지는 않았지만 얼굴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약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적어도 네가 효도라는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는 아는구나. 처음부터 침묵하던 영철 씨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돈을 다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다만 부모도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길 바라는 거다. 우리도 돌아갈 곳이 필요하다.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날 모든 말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환상의 껍질이 깨지고 책임, 실패, 성장, 그리고 가족이라는 삶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차용증을 접어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영철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때인가 봐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아들에게 돌아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것들이 마음만 있다면 한 달에 500만 원은 우리가 평온한 집을 얻기에 충분한 돈이야. 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기지도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노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물러섰을 뿐입니다. 그날 아침 서울 하늘은 쌀쌀했고 부슬비가 내렸습니다. 순자 씨와 영철 씨를 태운 오토바이가 몇 개의 짐꾸러미와 함께 외곽의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목적지는 늘 푸른 요양원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요양원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넓은 정원이 있지도 않은 낡은 3층 건물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원장님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주방은 1층에 있어요. 마침 주방장님이 은퇴하셔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 두 분이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요양원 주방은 크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냄비 뚜껑을 열어보았고 영철 씨는 가스레인지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근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채식주의자까지 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했죠. 순자 씨는 수첩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빼곡히 적었습니다.
갈비찜을 좋아하는 어르신, 된장찌개를 그리워하는 어르신, 그리고 나물 반찬이 있어야 밥맛이 돈다는 어르신까지. 영철 씨는 시장을 보고 식탁을 닦고 식사 후에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83세의 한 어르신은 순자 씨가 끓인 시래기국을 먹으며 꼭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면 순자 씨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어르신 기억이 최고의 양념인가 봐요.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1층의 작은 방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방에는 낡은 침대 2개와 찻잔 세트가 전부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순자 씨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늘 그 시간에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손주랑 영상 통화해요. 아까부터 기다렸어요. 순자 씨가 웃으며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 가득 손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뭐 만드셨어요? 뒤이어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할머니한테 갈비찜 먹고 싶다고 말씀드려.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만들어서 영상 찍어 보내줄게. 며느리는 어디 있니? 피곤해서 자유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은 가끔 두 사람의 방에 들러 간식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두 분은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어르신들이 요즘 밥맛이 예전과 다르다고, 음식에 혼이 담겨 있다고들 하세요. 순자 씨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며 만들던 음식이니 아마 익숙한 맛이 나서 그런가 봐요. 요양원의 누구도 두 사람이 왜 이곳에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처와 부서진 기대를 넘어 평온한 삶을 스스로 찾아 나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 번은 한 어르신이 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속상하지 않아요? 나도 얼핏 들었어요. 대개 가족 이야기를. 순자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속상하기보다 아쉬움이 더 커요. 사랑만 할 줄 알았지. 나 자신을 위해 조금 남겨두는 법을 몰랐던 게 아쉬워요. 그날 밤 그녀는 영철 씨 옆에 누워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저것들을 도와준 걸 후회하오? 그녀는 한참 뒤에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저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더 일찍 가르치지 못한 게 후회될 뿐이에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이 가장 소박한 것들 속에서 평화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정해진 시간에 전화 한 통, 그리고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편안한 잠. 순자 씨와 영철 씨가 월세방을 떠난 날부터 그 집에서는 도마 소리, 설거지 소리, 그리고 매일 저녁 풍기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자신의 뷰티샵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고 새로 단 간판은 3개월도 안 돼 철거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스파의 안내 데스크 직원으로 일합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꼬박꼬박 들어왔죠. 그녀는 더 이상 SNS에 자신의 일상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거의 2달 만에 중고차를 팔았지만 가격은 살 때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부심이자 성공의 상징이었던 차는 이제 떠올릴 때마다 부끄러운 기억이 되었습니다. 차를 판 돈으로 은행빚을 갚고 남은 돈은 약속대로 매달 500만 원씩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민준의 새 직장은 택배회사의 사무직이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희망 없이 손님을 기다리던 지난날들보다는 나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삶은 조용해졌지만 허황된 환상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아가 쌀을 씻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후회한 적 있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고객에게 불평을 듣고 상사에게 지적을 받으면서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평 한마디 없이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주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뉘우침은 침묵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매일 저녁 걸려오는 영상통화, 화면 너머 요양원의 작은 방에 앉아 계신 두 분의 온화한 미소를 보면서 그들의 어린 아들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만드셨어요? 시금치 나물이랑 소고기 묵국 끓였지. 우리 손주 좋아하는데. 순자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아와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원망 대신 조용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행운을 누렸는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날 통화가 끝난 후 서아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손주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가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6월의 어느 맑은 아침, 늘 푸른 요양원 주방에서 순자 씨는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고 영철 씨는 돼지고기 김치찜을 저으며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두 사람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30여 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단 하루도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시에서 가정의 날 행사를 여는데 아름다운 삶의 모델로 두 분을 초대했어요. 방송국에서도 취재하러 온대요. 순자 씨는 손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고 전해주시오. 하지만 오늘이 김할머니 생신이라 팥죽을 쑤기로 했소. 내가 어떻게 자리를 비우겠소. 그 평범한 한마디에 간호사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요양원 휴게실 벽에는 오래전부터 영철 씨와 순자 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 사진 아래에는 노년의 친구, 영철 순자 부부라는 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처음 그들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렸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수십만 건의 공유가 일어났습니다. 은퇴 후 편안한 삶 대신 요양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노부부의 이야기. 한때 자식에게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 이야기. 네티즌들은 그들을 부모는 은행이 아니다라는 말을 몸소 보여준 살아있는 상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각 회사에서 회의 중이던 민주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난 노모, 이제는 요양원의 영혼이 되다. 기사 아래에는 칭찬과 안타까움,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댓글도 공유도 하지 않고 그저 붉어진 눈으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과 서아는 평소처럼 영상 통화를 하는 대신 휴가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 직접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요양원 문이 열렸을 때 순자 씨는 마침 주방에서 흰죽을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를 본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가 달려와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선물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철 씨가 좋아하던 목도리와 영양제, 그리고 대출 상환 내역, 12개월 완료라고 적힌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수첩을 보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서아는 뒤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가 먼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노릇 쉽지 않지. 나도 안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야.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지. 그날 요양원은 평소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누구도 지난 일을 들추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느리지만 따뜻한 박자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순자 씨의 손글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올바르게 살면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 그리고 저 멀리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낡은 자동차의 그림자 위로 그들의 소박하지만 충만한 새로운 삶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와 영철 씨 부부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신 여러분은 분명 마음 한편이 아려오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기심과 체면,
무책임함 때문에 가족의 정의대로 뒷전으로 밀려나는 우리 현대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부모는 은행이 아니며 자식의 미성숙함이 낳은 결과를 책임져 주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희생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돌아갈 집이, 존중받을 권리가, 그리고 평온한 노년을 보낼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상처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성장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일어선 순자 씨의 선택에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또한 힘든 시기에도 여전히 밥을 짓고 일하고 화면 너머 손주와 웃으며 대화하면서 이용당하는 것은 거부하되 사랑은 잃지 않은 두 분의 모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처럼 조용하고 온화하지만 강인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들은 훈장이나 칭호가 아니라 그저 존중받고 이해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로부터 무언가를 배우셨다면 저희 인생다방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감동과 인문학적 성찰이 담긴 이야기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떠오르는 이름 혹은 그저 이제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라는 한 줄을 남겨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아직 사랑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라는 것을요.